안녕하세요. 한민족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북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탈북한 유정님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유정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정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았던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우리 가족은 북한에서 상위 1%의 삶을 살았죠. 이 모든 건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으로 참전해 큰 공을 세우신 덕분이에요.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의 공로 덕분에 혁명열사 가족으로 분류되었고 그 덕에 저는 평양의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에 인사를 하고 정성껏 닦았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학교에 가면 위대한 수령님이 우리 인민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그리고 미제국주의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죠. 아버지는 군에서 승승장구하셨고 저 역시 힘든 일을 겪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었어요. 특히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성분도 좋은데 공부까지 잘하니 우리 수령님께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거야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평양외국어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죠. 평양외국어학원은 북한의 최고 외국어 능력자들만 다니는 곳이에요. 출신 성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입학도 못해요. 저는 거기서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주전공으로 택했어요. 모두가 2개 이상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똑똑한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저는 중국 유학의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북한이 얼마나 폐쇄적인 사회인지 생각하면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출신 성분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력까지 갖춰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탄탄대로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중국으로 가기 전날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국에 가면 남조선 사람들도 만날 거고 여러 가지 불순한 것들도 접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진실이 아니니 휘둘리지 말고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 그런 걸 보는 애들은 정신이 썩어빠진 애들이니 가까이 어울리면 안 된다. 그때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그러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요.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친구들과 크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저를 피하기도 했고 저를 감시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 친구의 아빠는 중국인이고 엄마는 한국인이었대요.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제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김치를 담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처음으로 받아본 낯선 사람의 호의에 당황했지만 그 친구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김치통을 열어보니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북한에서 본 적 없는 빛깔의 김치였거든요. 속재료도 많이 들어갔고 심지어 귀한 굴까지 들어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점점 남한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음식과 과자를 보내주셨고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죠. 결국 저는 그 친구에게 남한 드라마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호기심이 공포감을 이겼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남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선전용으로 만든다고 해도 북한에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화면이었어요. 등장인물들의 옷차림, 말투, 생활 모습 모든 것이 새로웠죠. 특히 집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평양에 있는 저희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집인데 드라마에서는 그게 못 사는 사람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주도적으로 남한 드라마와 영화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번 보기 시작하니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봐도 재미있는 걸 저처럼. 폐쇄적인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보니 얼마나 신선하고 충격적이었겠어요? 점점 대담해져서 그 친구의 집에도 놀러가게 되었고 그 친구의 어머니와도 친해졌어요. 그분을 통해 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우리가 얼마나 세뇌되어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슬픈 건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우스운 존재였는지 깨달았죠. 이런 경험들로 인해 저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어요. 잠을 자는 것도 두려워졌죠. 자꾸 꿈속에서 제가 북한에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중국으로 오셨어요. 저를 다시 북한으로 데려가려고 오신 줄 알고 겁에 질렸죠.
하지만 뜻밖에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탈북하자. 그게 모두의 살 길이야.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당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하지만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남한 드라마를 보고 사상이 불순해진 걸 이미 다 알고 계셨대요. 북한으로 돌아가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동안 빼돌린 달러를 모두 가지고 나오셨고 브로커도 구해놓으셨대요. 저는 그제서야 제 경솔한 행동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를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에게는 탈북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목숨을 건 탈북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그 여정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탈북 여정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저희를 감시하는 사람들을 피해 새벽녘을 틈타 중국 대륙 횡단을 시작했죠. 다행히도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던 시기라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었죠. 아버지가 가져온 달러를 옷 속에 여러 겹으로 바느질해 숨기고 배에도 비닐로 감싸 숨겼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죠. 우리의 목표는 우선 중국을 횡단해서 쿤밍이라는 곳에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가는 게 최종 목표였습니다. 걷고 또 걸었어요. 중간중간 기차를 여러 번 갈아타며 이동했죠. 이때 제가 익혀둔 중국어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워낙 유창하게 중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 의심을 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우리를 의심하고 신고라도 하면 모든 게 끝장날 테니까요. 특히 기차역에서 신분증 검사를 할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짜 신분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그때마다 무사히 넘어갔지만 검사를 받을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먹을 것도 문제였어요. 돈을 아껴야 했기 때문에 주로 빵이나 라면 같은 걸로 끼니를 때웠죠. 화장실도 마음 놓고 갈 수 없어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았다가 기차역에 도착해서야 갔어요. 잠자리도 마땅치 않았죠. 대부분 기차 안에서 앉은 채로 잤고 가끔 허름한 여관에서 잠깐 쉬어가곤 했어요. 그렇게 사력을 다해 도망친 끝에 우리는 마침내 라오스 국경 앞에 섰어요. 이제 저 메콩강만 건너면 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오스에는 북한 영사관이 있어서 우리가 탈북민인 게 알려지면 바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었거든요. 브로커가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저 메콩강을 건너야 하는데 악어가 많으니 조심하세요. 가끔 배가 뒤집혀서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탈북민들도 있어요. 여기까지 왔다고 긴장 풀지 마세요. 우리는 라오스 국경 경비대의 눈을 피해 새벽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경비대가 교대하며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미친 듯이 강을 건너 태국 국경으로 몸을 날렸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고 악어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아 공포에 질렸죠. 하지만 우리는 필사적으로 헤엄쳤고 마침내 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태국 국경에 우리 가족이 모두 안착한 걸 확인하고 나서야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동안 울었어요. 이제 조금은 안전해졌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도 밀려왔죠. 그 후 우리는 태국의 유엔 국제난민 수용소로 갔어요. 그곳에서 북한의 현실을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달았죠. 50평 정도 되는 수용소에 탈북민이 200명은 넘게 있었어요. 자리가 모자라 화장실에도 10명 이상이 껴서 제대로 다리 한번 펴지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했죠. 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어요. 이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모두가 안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떠나는데 그동안 우리 가족은 그 정권에 충성하며 다른 사람들을 압박했던 거잖아요.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시설도 열악하고 식사도 부실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바로 죄책감이었죠. 그동안 제가 누렸던 특권적인 삶, 그리고 그 특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했던 체제를 지지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수용소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많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굶주림에 시달리다 탈북한 사람들, 가족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합류하기 위해 온 사람들, 정치적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북한의 현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마침내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나와 우리를 심사했어요. 저희의 출신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북한의 고위 간부 가족이 탈북했다는 사실에 여러 번 서류를 확인하며 갸우뚱거리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심사 과정에서 저는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혹시 우리가 북한의 고위 간부 가족이었다는 이유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는 계속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장면이 반복됐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정부는 우리의 탈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 임시 여권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는데도 혹시 누가 뛰어들어와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계속 주변을 살폈죠. 그때 갑자기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지금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저희 가족 모두가 눈물을 터뜨렸어요. 알고 보니 원래는 이런 방송을 하지 않는데 탈북민들을 위해 특별히 해준 거래요. 그 따뜻한 배려에 정말 감동받았죠.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국정원의 조사였으니까요. 북한의 고위 간부 가족이었던 우리는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가족은 국정원 요원들에 의해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되었어요. 예상대로 우리는 일반 탈북민들보다 더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되었죠. 특히 아버지에 대한 조사가 가장 엄격했어요. 북한의 고위 간부였던 만큼 그가 가진 정보의 가치가 매우 높았거든요. 저 역시 끊임없는 질문 세례를 받았어요. 중국에서의 유학생활부터 탈북 과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야 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의 모든 정보를 털어놓아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때로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혹시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정원 요원들의 태도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탈북이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며 우리의 용기를 칭찬해 주었죠. 그제서야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약 3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옮겨졌어요. 하나원은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경제 시스템 등을 배웠죠. 특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이 인상 깊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개념들이었거든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힘들면서도 흥미로웠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탈북민들과 함께 지내며 많은 것을 배웠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북한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알게 되었고, 제가 얼마나 특권적인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3개월간의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우리는 드디어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정부에서 제공해준 임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북한에서의 특권적 지위는 이곳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문화적 차이였어요. 말은 통하지만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너무 달랐거든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 나를 감시하는 건가? 하고 의심했어요. 북한에서의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또 사소한 것들도 문제가 되었어요. ATM 기계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심지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법까지 모든 게 새로웠죠. 취업도 큰 문제였어요. 아버지는 나이도 있고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저희 부모님은 대부분의 탈북민들처럼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하게 되셨어요. 저는 그나마 나았어요.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았기에 번역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 입학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북한에서 배운 지식의 대부분이 쓸모없어졌고, 특히 역사와 사회 과목은 완전히 새로 배워야 했죠. 밤낮 없이 공부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현대사를 배우며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다른 역사였거든요. 그렇게 1년간의 고된 준비 끝에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 역사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 생활은 또 다른 도전이었죠.
처음에는 말투 때문에 북한에서 왔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점차 용기를 내어 제 정체성을 밝히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어요. 대학에서 배우는 한국 현대사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특히 한국 전쟁에 대해 배우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죠. 북한에서는 항상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이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진실을 알게 될 때마다 북한에서의 삶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찼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했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역사 공부를 통해 제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북한에서 배운 역사와 남한에서 배우는 역사 사이의 엄청난 차이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어느 쪽이 진실일까?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한국 전쟁에 대해 배울 때는 정말 충격이 컸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침이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우리 할아버지가 그 전쟁에서 영웅으로 불렸다는 사실이었어요. 과연 그분은 정말 영웅이었을까? 아니면 침략자였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남북한의 분단 과정, 각자의 발전 과정, 그리고 현재의 상황까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북한은 김일성 일가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위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반면 남한은 비록 초기에는 독재 정권이 있었지만 민주화 운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왔다는 것도 배웠죠.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누구인가? 북한 사람인가? 남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한국인인가? 이런 고민 끝에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그저 한국인이라고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민족이에요. 단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을 뿐이죠. 이런 깨달음은 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역사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특히 남북한의 현대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로 했죠. 제가 직접 겪은 북한의 현실과 남한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고 싶었어요. 학부 과정을 마치고 저는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거기서 저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죠. 제가 직접 경험한 북한의 모습과 학문적 연구를 결합해 보다 현실적인 북한의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 인터뷰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죠. 제가 북한에서 누렸던 특권적인 삶이 얼마나 예외적인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빈곤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연구를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도 깨달았죠. 70년 넘게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직시하고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의 길이라고 믿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제 연구를 통해 남북한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찾아내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북한에서도 최근에는 시장 경제의 요소가 조금씩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는 북한 주민들도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남북한 모두에게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의식도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봐요.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저는 앞으로 통일 정책이나 북한 연구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겪은 북한의 현실과 남한에서 배운 지식을 결합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정체성에 대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에서 새 삶을 시작한, 그래서 양쪽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제 경험과 지식이 언젠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우연히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의 활동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6.25 전쟁 때 전사한 군인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즉시 이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혹시 우리 가족과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죠. 용기를 내어 유해발굴 감식단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경계할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혹시 그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물어보았죠. 놀랍게도 그들은 제 할아버지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냈어요. 할아버지는 북한군 소속이었지만 전쟁 중 남한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다가 후에 석방되셨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할아버지의 동생, 즉 제 작은할아버지가 남한군으로 참전해 전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 가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를 적으로 싸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